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실망, 원망 등의 감정이 너무 커져서 내 인생이, 내 마음이 휘둘리게 된다면 나는 사실상 그들에게 내 마음의 주인공 역할을 내주고 단역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수영의 마음 스파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상큼하다 싶어 읽어보게 된 책인데요. 이 프롤로그를 보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몸에서 쓱 꺼내보세요. 그리고 사회적 이치나 남들의 시선처럼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옷들을 하나하나 벗겨낸 맨 마음을 거품 가득한 욕조에 풍덩 담그세요. 마음이 어느 정도 노곤하게 이완되면 솜씨 좋은 손이 바쁘게 움직이며 걱정, 두려움, 미련 등 쓸데없는 생각들을 샤워기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샤워 가운을 벗고 마사지 패드에 놓으면 부드러운 손길이 오랫동안 뭉쳐있던 분노, 슬픔,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풀어줍니다. 여기저기 틀어져 있던 기억들을 다시 맞추니 우두둑 소리가 나네요. 수십 년 묵은 감정들을 누를 때는 너무 아파서 악소리가 날지도 몰라요. 당신이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핵심 기억과 감정들이 독소가 되어 세포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그곳을 꾹꾹 누를 때마다 엄청 아프면서도 시원해집니다. 막혀있던 곳이 다시 순환되기 시작한 거죠. 대신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며칠간 조금 뻐근하고 으스스할 수 있어요. 이제 마사지가 끝났으니 자존감을 촉촉이 채워주는 레몬그라스티를 한 잔 마셔요. 오늘 밤에는 아기처럼 편안하게 잠들 거예요. 작가는 마음 치유 과정을 이렇게 스파를 하는 과정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수영은 어린 시절 가난과 가정불화로 인한 방황으로 중학교도 중퇴했지만 꿈을 찾으면서 독학으로 연세대학교에 합격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최초로 KBS 도전 골든벨의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골드만삭스에 입사하자마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25살 무작정 영국으로 떠나 런던 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인 로열 더치쉘 영국 본사에서 근무했으며 2010년에 출간한 첫 번째 책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는 30만 명의 삶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작가, 강연가, 컨텐츠 제작자, 출판사 대표로 일하는 에너지가 아주 많은 분입니다. 오늘은 이 책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를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년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남들 따라 열심히 스펙 쌓고 있는데 문득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강연을 갔다가 한 여대생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초, 중, 고 12년 동안 대학 준비하고, 대학에서는 내내 취업 준비하고, 취업해서는 결혼 준비하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들 대학 보내려고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사교육시키고, 애가 대학 가면 취업 준비시키고, 취업하면 결혼 준비시키고,
그렇게 준비만 하다가 한평생이 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길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인가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달리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달리느냐 아닐까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간 사람들은 중간에 조금 헤매기도 하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서 다른 길을 가더라도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길이 없으면 스스로 길을 만들기도 하죠. 반면에 어느 길을 가야 할지 헷갈려서 그냥 멈춰 있거나 남들에게 등 떠밀려 일단 사람이 많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낯선 곳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하고 놀라며 남들을 원망하죠. 아무 선택을 하지 않은 것도 자신의 선택이요. 남들 말대로 한 것도 자신의 선택인데 말이죠.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려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예전에 저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이렇게 자문하곤 했습니다. 내가 만일 1년 후에 죽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죽음에 임박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도 당신의 성적, 스펙, 대학이나 직장 타이틀 따위에 연연하게 될까요? 아마 그보다는 당신이 행복했던 순간,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아직 못다 이룬 꿈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저 역시 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게 주어진 시간과 지구라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내기보다는 꿈에 하나하나 도전하며 살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들을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남은 꿈은 전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25개월간 47개국에서 500명의 삶을 깊이 있게 취재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판단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죽고 난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세상을 바꿀 정도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않는 이상 결국 남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만약 당신이 365일 후에 죽는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인생은 막연한 먼 훗날의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니까요. 남들이라는 허상 대신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주변 사람들은 벌써 취업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만 사는데 하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남들의 시선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 주변 사람들은 누구길래 나만 빼고 다들 잘 나가는 걸까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추측컨대 주변 사람들은 이들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예쁘고 잘생긴 부잣집 아이들, 중학교 때는 연예인을 따라하며 트렌드를 주도했던 아이들,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아이들, 대학에서는 좋은 직장에 취업한 아이들, 직장에서는 빨리 승진한 사람들,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와 경제력으로, 아이가 자라면 아이의 성적으로 서로를 비교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데 내 자식이 그렇지 못하면 속상하고 창피하지요.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노인들끼리 모여 자식,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자랑을 합니다. 자식이 백수 혹은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지만 자주 연락이 없거나 손자, 손녀가 아직 없는 어르신들은 남들이 자랑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심통을 부리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내세울 게 없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대략 이러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며 산다는 건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진 공산품처럼 내 인생을 남들과 똑같이 찍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그렇다면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당신이 그토록 신경 썼던 주변 사람들 중 지금 몇 명이나 연락하고 지내나요? 그들 중 지금까지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는 몇 명입니까? 지나고 나면 부질없는 인연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마치 머릿속에 남들이라는 실체 없는 유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존재에 끌려다니는 것과 같아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70억 인구는 다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든 비교의 기본은 동일 조건인데 굳이 비교를 하려면 나와 동일한 조건하에 동일한 삶을 살아온 사람과 비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딱 한 사람이 남겠네요. 바로 과거의 나. 이제 유령들 말고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지지 않았나요? 당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고 아름다워요. 그만하면 건강하고 그만하면 행복하잖아요. 일상에서 조금씩의 힘듦은 누구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세요. 어떻게 살고 싶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 상황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행복하니?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조금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아닌 나 자신만 괜찮으면 돼요.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세요. 내 인생을 더 채우세요.
둘째, 만나는 사람을 바꾸세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선 다들 공무원 시험에만 목을 매는 분위기라면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겠죠. 그러면 다른 창업 준비생이나 성공한 창업가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주어진 인맥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 역시 25살에 한국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꽉 막혀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을 떠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꽉 막힌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도 있더군요.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영감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떤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지지하고 응원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응원을 해줄 겁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남들입니까? 자신입니까?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는 남들은 자기 인생 살기 바빠서 남들의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실체 없는 유령보다는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만큼은 무조건 사랑하세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곡 박상철의 무조건입니다. 리듬이 신나기도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08개의 사랑 이야기를 수집했던 저는 사랑의 두 가지 방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나 장단점이 있지만 그때는 장점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고 장점이었던 부분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고 내게 잘 해주지도 않고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결국 그래서 헤어집니다. 반대로 사랑을 지속시키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더군요. 그들 역시 처음에는 그래서 사랑에 빠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커 보이는 상대방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 하고 아무리 작은 장점이라도 열심히 찾아내서 칭찬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걸까요? 저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담아둔 일종의 사랑 탱크가 있다면 이 탱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을 얻어 탱크를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가족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겠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도 합니다. 아프거나 힘든 사랑을 털어놓으며 동정을 구해보려고도 하지만 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허탈하고 화만 납니다. 반대로 내 마음속 사랑 탱크가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남들과 있어도 행복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남들에게 넘쳐나는 사랑을 나눠주지만 그들이 보답하지 않아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 탱크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소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즉, 스스로에게도 조건을 들이대며 조건이 충족되면 그래서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래서 사랑을 뺐습니다. 어제는 서류에서 탈락을 했으니 나는 20점짜리 존재이고 오늘은 대기업에 합격했으니 100점짜리 존재라고 생각하죠. 흔히 요즘 힘든 일이 있어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라고 말하듯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자존감의 일부인 자기 효능감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설령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소중하다는 믿음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겠다고요? 갓난아이를 하루만 방치해도 생명이 위험한데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것은 누군가가 잠시도 쉬지 않고 많은 것을 희생해 우리를 돌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수만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가르쳐준 덕분이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도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만큼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똥오줌 못 가리고 2시간에 한 번씩 울던 아이를, 돈 한 푼 벌어오기는커녕 쓰기만 하는 아이를 보살펴서 한 인간으로 만드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 그 위대한 일을 했고 당신은 그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비싼 집도, 차도, 명품도 이렇게 20년 가까이 공들여 만들진 않아요. 그만큼 당신은 오랜 세월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도 않지만 아무리 바닥을 쳐도 나는 여전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진흙탕에 떨어진다고 1,000원이 되지 않고 보석함에 담아뒀다고
100만 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때 우리는 빛이 납니다. 그래야 타인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데서 모든 변화는 시작합니다. 무조건 사랑이 특급 사랑입니다.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나는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은 날 제 메일함으로 날아온 두 여성의 사연이 저를 울컥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체와 이혼 문제로 방황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여고생. 자신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처절하게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부모님 잘 만나 아무 노력 없이 행복하게 사는 금수저 친구를 보며 자괴감을 느낀다는 20대 여성. 둘 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가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부모님의 불화로 인한 방황 끝에 뒤늦게 마음을 잡고 독학으로 소위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수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저였으니까요. 많은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대골 같은 집에서 과외를 마치고 돌아온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 단칸방.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고 오는 길에 생활비 좀 더 보내달라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던 순간. 면접을 앞두고 80만 원짜리 정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대학 친구를 보며 느꼈던 박탈감. 당시에 제게 부모님은 존재만으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하면 꿈 목록을 썼을 때 1순위가 한국을 떠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저는 해외로 떠났고 거기서 자유롭게 많은 꿈에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는 다시 부모님 곁으로 와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앞서 부모님 집 마련을 먼저 했고 부모님 노후 대책을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불쌍해 울기도 하고 수없이 고민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는 우리에게 우주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들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곧 나의 세계인 셈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두 가지 유산을 남겨줍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유산이죠. 건물을 주는 부모도 있지만 빚을 물려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내 삶을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살이 넘으면 나의 삶과 부모님의 삶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치 신체와 마음의 일부가 부모에게 묶여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게 되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유산입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부모와 함께 살면서 그들과 비슷한 세계관과 감정의 지형을 형성해 나갑니다. 성숙한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자랐다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클 확률이 높지요. 반면에
자식을 자신과 분리하지 못하고 조종하는 부모,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 부모, 아이를 신체적, 언어적, 성적으로 학대하는 부모, 아이에게 어른 역할을 기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 또 세상에 대해 건강한 생각을 갖기 힘듭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인간도 완벽한 부모도 없기에 우리 모두에겐 어린 시절의 상처와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무의식에 남은 트라우마가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잡습니다.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무리를 하고 타인에게 애정을 갈구하고 내가 당한 것처럼 내 아이를 학대하는 등 익숙한 고통과 다시 만나게 되기도 하죠. 우리 나이가 50살, 60살이 되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스스로 그들의 부정적인 정신적 유산을 끊어내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이 물려주신 경제적 결핍보다 정신적 결핍을 넘어서는데 훨씬 더 깊은 치유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저는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내 마음이 나만의 것임을 선택하고 타인에게 내 마음을 휘두를 권리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제야 저는 독립된 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운이 나쁘면 20년을 고통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내 삶의 결핍과 상처를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여 내 삶과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을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운이 좋을 때까지 시도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만에서 온 버블티를 판매하는 독특한 가게가 신촌에 생겼습니다. 새콤달콤한 밀크티에 쫄깃쫄깃한 타피오카 젤리가 들어있는 이 신비로운 음료를 마셔보고 신세계를 맛본 저는 단골이 되었지만 그 가게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잊고 있던 버블티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웬만한 동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명 체인도 생겨났습니다. 2000년대 초에 버블티 가게를 했던 사람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 버블티가 뒤늦게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여행이 일상화되고 대만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버블티를 현지에서 접해본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대만이라는 나라조차도 생소했으니까요. 이렇게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대중들의 요구, 신선한 아이디어의 삼박자가 딱 맞아야 하니까요. 그러고 보면 노력 없이 되는 일도 없지만 노력만으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시기도 맞아야 하고 운도 어느 정도 따라야 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죽어라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을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당시에 부모님이 아파서 제가 간병을 해야 했다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암도 조기 발견했기에 빨리 수술을 하고 꿈 목록을 써서 인생을 반전시킬 기회가 있었던 것이지 말기 상태에서 발견했다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절대적입니다. 제가 골든벨을 울린 것도 저 혼자 잘나서 울린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 3번이나 찾아가서 제작진을 설득하신 교장 선생님이 있었고 출연하지 않겠다는 저를 억지로 불러내신 선생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책이나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저 혼자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 책을 출간해준 출판사의 많은 분들, 저를 대중에게 소개해주신 방송 관계자와 기자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심할 때마다 백과사전을 보면서 다양한 인물들의 일대기를 살펴봅니다. 보다 보니 누구나 알만한 슈퍼스타도 모든 앨범이나 영화를 성공시킨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풀리지 않아 수년에서 수십 년을 무명으로 힘들게 살다가 뒤늦게 대중에게 알려지고 사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죽고 나서 전성기가 왔으니까요. 반대로 처음에 반짝하고 떴다가 한 번에 꺾여서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시도에 행운이 들어오는 반면 어떤 사람은 80번째 시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시도해왔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34번째 시도에, 누군가는 92번째 시도했을 때 운이 들어와서 원하는 바를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고 나서야 우리가 알게 된 것뿐, 그들은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왔죠. 그런데 초반에 운이 좋았거나 남들이 도와줘서 일이 잘 풀린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속 이 정도로 일이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죠. 또 일이 안 풀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쉽게 추측하고 판단합니다. 아직은 그 사람의 노력에 걸맞는 운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작은 성취를 한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실력이라 여기고 기고만장하지만 큰 성취를 해본 사람은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살다 보면 운이 좋아서 10의 노력을 하고도 100을 얻는 경우도 있고 운이 나빠서 100의 노력을 했는데 10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이 좋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운이 나쁘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평생에 걸쳐 주어지는 운은 고만고만한 것이라 이번 일에서 운이 좀 없어도 다음 일에서는 운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처음 몇 번 운이 없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99%의 운이 들어와도 1%의 노력을 하지 않아 기회가 온 것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운이 들어올 때까지 시도하는 것. 그리고 운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겸손할 것. 우리는 자기 긍정과 칭찬으로 성장합니다. 한 싱글맘이 있습니다. 이혼 전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그녀는 주말이면 아이들을 좋은 곳에 데리고 다녔고 아이들에게 유기농 음식만 먹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TV를 틀어주고 자신은 침실에 들어가 수도 없이 울었고 돈이 없어 아이들에게 싸구려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는 자신을 나쁜 엄마라고 여기며 처지를 비관하곤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무료 심리상담을 받으러 간 그녀에게 상담사는 의외의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엄마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애들을 굶기지 않고 끼니를 챙겨주고 있잖아요. 내 마음은 찢어지게 아플지언정 아이들에게 엄마의 슬픈 모습 대신 TV를 보여줘서 애들을 웃게 해주잖아요. 그 칭찬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 그녀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줬죠.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가혹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에게 칭찬할 거리를 찾아 긍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단점이라 여기는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성향 또한 좋은 점도 많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작은 디테일을 챙기는 배려심이 있을 테고 일을 꼼꼼하게 해서 실수도 적게 하겠죠. 남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 줄 일도 없고 위험한 투자를 해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일도 없는 거예요. 긍정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하다 또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요인의 50%가 유전적, 10%가 상황적, 그리고 40%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유전적이라는 부분은 부모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사고방식을 길들이는 것인데 이 또한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황은 경우에 따라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은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이니 적게는 40%, 많게는 100%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따라 40%에서 100%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 싶은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나 자신을 최대한 칭찬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긍정심리학자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에 따르면 낙관성도 학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기보다는 가끔 일어나며 전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남 탓이나 상황 탓일 가능성도 고려해 보세요. 나는 늘 하는 일마다 안 돼. 능력이 없나 봐. 라고 비관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이 부분은 잘 됐지만 저 부분이 좀 아쉬웠네. 이러이러한 변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쁜 상황에서도 최대한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추천할 뻔했는데 혹시 몰라서 추천하지 않은 게 어디야? 나 혼자 당했으니 천만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갑자기 애인이 잠수를 타버려서 어처구니 없이 헤어진 경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또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천만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해석하기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180도 달라지니까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좀 더 너그럽게 칭찬해 주세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앉혀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을 들은 죄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을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9개를 잘못했어도 1개쯤은 잘한 게 있을 테니 그 부분을 칭찬해 보세요. 사람은 자신을 알아봐주고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니까요.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도 없고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또한 상대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저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 아름답다, 취하다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시각만 있을 뿐이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현상을 나쁘게 보는 왜곡된 생각 습관을 멈추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칭찬할 거리를 찾아주세요. 결국 우주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니까요. 어떠셨어요? 공감이 많이 되시나요? 오늘 하루도 좋은 마음, 좋은 기분으로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